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오늘 예민수 박사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하루만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이 딥사이트, 요즘에 시장에서는 10년 만에 찾아온 투자 기회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또 이 기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장인데 그러면 이 기회를 이번 하반기에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과연 그 기회가 이번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박세익 전무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던 것들도 내용을 좀 기억하시겠지만 네. 사실 유튜브 콘텐츠로도 21만 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혹시 그때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전무께서 직접 해주셨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딱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시장 환경 좋다. 당분간은 시장 걱정하지 말고 좋은 기업 찾아라가 첫 번째로 들렸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대선까지는 불확실성, 즉 조정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조정 기간 동안 확신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때 모아가라라는 게 두 번째 핵심이었었고요. 세 번째가 세미 차화정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그 장세를 공부하면 앞으로의 10년을 이끌어갈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나타나지 않았던 변수가 한 가지가 있었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변수, 이 코로나의 재확산. 코로나 재확산을 감안하더라도 이 기조는 유지하시겠어요? 예, 서머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9월 3일 날 방송을 여기서 녹화를 하고 실질적인 방송은 9월 4일 날 나갔었는데요. 네. 저도 지난 방송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메시지를 드렸었는지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왔었는데요. 방금 이제 서머리 해주신 것처럼 그 동안에 우리가 3월 그 코로나 위기 속에 그죠? 네. 예, 이 공포감이 극도로 달했던 그 시절에 그 공포를 샀다면 엄청난 수익을 줬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이 한 90% 올랐고 우리 국내 시장도 1430에서 2450까지 왔었으니까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당시에 빠질 때는 계속 빠질 것 같고 예, 우리 인간의 기억은 광고를 뭐 10가지를 보면 가장 최근에 마지막 광고만 거의 기억나듯이 네네. 우리 인간의 기억은 가장 최근 기억을 가장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갈 때는 또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3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6개월 동안 랠리가 왔었던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9월 3일 방송에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때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예, 미국 대선이라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큰 수급의 교란 요인이 있고 네. 그래서 코로나 2차 팬데믹은 사실 걱정을 안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어제 뭐 나스닥이라든지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코로나의 재확산,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외신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이제 아침 회의를 하면서 어젯밤 미국 시장 과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건가? 유럽 시장도 빠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저희 직원들도 최근에 이제 확진자도 계속 늘었고, 네. 또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약간 부분적인 락다운 조치도 있고, 예, 그런 부분 이 원인이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S&P 500 기업들의 예, 주가 추이를 이제 보면서 만약에 이게 2차 팬데믹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네. 우리가 1차 팬데믹에서 경험을 했었잖아요. 네네. 2차 팬데믹이 만약에 아주 시리어스하게 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뭘 사야 되죠? 언택 주식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위기에 언택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실적 성장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UPS 같은 경우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아마존,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는데 아마존, 구글, 하물며 UPS는요 실적 발표하고 8.9% 빠졌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언택이 빠진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택, 컨택 다 빠졌거든요. 네. 예, 언택, 컨택 다 빠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법인세를 네. 28%까지 올릴 수가 있고 그 28%까지 올리고 하면 열심히 기업이 일을 해서 100이라는 수익을 내면 네. 세금을 21% 내다가 그만큼 28%로 세금을 7%나 더 가져가면 네.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미래의 어닝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4년 전에 내가 당선이 되면 법인세를 왕창 낮추겠다. 네. 그 공약을 지키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엄청난 랠리가 왔었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이 여론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우위에 있다 보니까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그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은 시장은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투자 판단을 내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글로벌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한 핑계거리가 필요했다고 좀 생각하시나 보네요. 네, 그냥 뭐 핑계거리에 불과하고요. 락다운 조치 1차 팬데믹 때 네네. 셧다운 조치를 하고 우리가 예상 못했던 일이었잖아요. 네. 식당, 뭐 스포츠 경기장, 뭐 전부 다 셧다운 시켜버렸으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블랙스완이 나왔던 건데 그러면 이번 2차 팬데믹에도 그런 조치를 할 건가? 네. 네, 그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그 왜 셧다운 조치를 그때 했었냐면 그때 그 미국에서 그 보건장관에 해당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유를 설명을 해줬죠. 네네. 그 소위 말하는 메디컬 커패시티라고 하는 환자가 한 번에 확 몰려버리면 이 의료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셧다운 조치를 해서 환자들이 이 메디컬 커패시티를 넘어서는 걸 못하게 하게끔 이 스프레드를 조금 늘리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확진자는 늘어나는데 네. 어제 다저스가 우승했는데 그 선수가 확진이 됐는데 그 수염 터너인가요? 네. 터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확진자래. 예. 그리고 트럼프가 74세인가요? 네. 77세 됐나요 이제? 예. 그 트럼프조차도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 3일 만에 복귀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차 팬데믹에서 느꼈던 그 공포, 코로나 걸리면 다들 중증 환자가 되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그때 당시에 뭐 사망률이 한 8% 나왔다가 최근에는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데 사망률이 아주 낮죠.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셧다운, 락다운 이런 조치를 꼭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지금 서서히 몰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1차 때만큼의 그런 뭐 공항을 다 폐쇄하고 이런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보면 네, 이번 2차 팬데믹 때문에 이 시장이 다시 1차 때와 같은 그런 급락이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 전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선 전후에서 돈이 몰리게 되는 그 산업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그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 텐데 요즘에 이제 뭐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뭐 경합주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좀 앞서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당장 투표를 한다면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라는 게 좀 우세하거든요. 이런 빅 이벤트를 이제 4일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세요,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가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거랑 좀 반대로 갔을 때 수익의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2016년도에도 그랬었고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중이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공포스러워하고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했지만 경제는 굉장히 자생적으로 살 길을 찾아가면서 그죠. 예,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많이 안 망가졌듯이. 그래서 지금은 대선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약간 이제 또 수익의 기회를 찾아서 저희가 슬슬 이제 네.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격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든 스포츠에도 보면 공격할 때가 있고 수비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예,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주식 시장에서 한 27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해야 될 때가 있고 수비를 해야 될 때가 네네. 있는데 그래서 이제 3월에서 9월 초까지 그렇게 랠리가 있었고 9월 달부터 10월 대선 전까지는 네, 수비를 좀 하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거고요. 이제 공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이 됐을 때랑 트럼프가 됐을 때랑 네. 양쪽에 대한 시나리오는 저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저는 뭐 트럼프가 될 확률을 아주 높게 보고 있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또 보호무역주의가 네네. 강화될 거고 그러면 이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보면 그 중국이 그동안에 LCD라든지 네. 조선이라든지 지금 뭐 2차 전지 배터리까지 많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트럼프가 반도체 같은 거 못하게 또 막아주잖아요. 네네. 예, 분명히 이 트럼프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대응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든이 된다면, 네네. 예, 바이든이 된다면 트럼프의 이제 좀 독선적인 그런 면은 우리가 보지 않으면서 좀 마음은 편해지겠지만, 네네. 예, 아무래도 법인세를 올려버리면, 네네. 예, 미국 기업 지금 최근에 우리가 미국 기업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그 정부가 뺏어가는 만큼 이 기울기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추세의 전환이 있다기보다는 그 기울기가 이제 완만해질 건데 그렇게 되면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깨지고 났을 때 네네. 미국 기업들은 닷컴 후유증으로 2000년, 2001년, 2002년 동안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네. 5100까지 갔던 나스닥이 다시 1400까지 갑니다. 네. 닷컴 버블 전에 98년도에 1400에서 시작했던 네. 그 나스닥이 5100까지 1년 반 만에 갔었는데 그걸 토해내는데도 2년 반 만에 다시 토해내요. 네. 예, 다 토해내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 2001년도에 그렇게 험악한 게 미국장이 빠지는데도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삽니다. 네, 그래서 2000년, 2001년 동안에 외국인이 20조, 11조 이런 식으로 매수를 네. 하게 되고 2002년도에 이제 경제 상황이 아주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뭐 4조 정도인가 소폭 매도를 했었는데 네네. 그런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면 오히려 비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미국 기업보다는 한국, 중국 기업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 시장은 S&P 500이 뭐 3,100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깨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런 충격 속에 우리나라 시장도 출렁거릴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나라 주식을 아주 공격적으로 사는 그 기회로 삼을 생각이고요. 네, 뭐 제 예상대로 그냥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뭐 그렇게 가격 조정이 깊게 나타나지는 않을 네네. 거고요. 않고 그 트럼프가 그동안에 4년 동안 해왔던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이 큰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 맞춰서 하면 되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들 욕을 하셨잖아요. 네. 예, 욕을 하시면서 2016년, 17년, 18년 그 강세장 속에서도 다들 트럼프 때문에 이 돌발 변수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네네. 트럼프만큼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쳐나간 대통령도 없어요. 그렇긴 해요. 그렇죠? 네. 네. 복약하기 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일관성 있는 분입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굉장히 일관된 정책을 편다는 그 점에서 그렇죠. 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트럼프가 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아침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 네네. 예, 그동안에 좀 2달 동안 수비를 해왔으니까 네. 예, 다시 이제 공격할 준비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는 게 좋겠네요. 일단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이
대선 전후의 색깔, 그러니까 돈이 쏠리게 되는 그 색깔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냐 아니면 한국과 중국이냐 이쪽으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먼저 트럼프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트럼프가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한 가격 조정은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미국 주식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뭐 20조 넘게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네. 예,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네. 예, 법인세를 낮추는 부분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 주식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약간 지금도 저희 찾아오시는 고객들 보면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으로 들고 네, 계세요? 현금으로 아직까지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뭐 이 환율을 내년에 1,050원까지 빠진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그 환에서 이제 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환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트럼프는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진영하고 바이든 진영하고 요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보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바이든 진영이고, 그죠? 그렇죠. 네. 안 쓴 사람은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지는 이미 거의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는 본인도 코로나를 빠르게 이겨내고 나왔고, 예, 빠른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예, 이런 락다운이나 셧다운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네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컨택 주식에 대한 그런 반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사실 트럼프가 항상 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처음부터 사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락다운이 필요하긴 하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만 락다운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마약으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네. 사실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좀 그 초점을 맞췄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된다면 어차피 세금도 계속 21% 유지할 것이고, 그렇죠. 경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경기가 민감한 종목들 정도로 좀 유지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좀 바이든으로 한번 가보면, 네. 여기서 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뭐 트럼프는 네. 뭐 그냥 지금까지 이어졌던 시장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바이든이 된다면, 네. 네. 바이든이 된다면 복잡합니다, 진짜. 네네. 네. 그리고 바이든이 될 확률을 저는 좀 낮게 보기 때문에 뭐 아주 세부적인 그런 전략까지는 짜놓지는 않았는데, 네네.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매수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예, 미국 기업에 대한 텍스를 올리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부각될 거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저희들이 그 약간 뭐 지난번에 이제 세미 차화정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중국 소비재의 강세가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중국 소비재를 넣다 보니까 네. 키워드가 중화반전 이런 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중화반전이요? 네, 네. 중국 소비재, 화학, 반도체, 뭐 전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중화반전. 이거 내일부터 리포트 나오겠는데요, 이거. 예, 처음으로 만든 말인데요. 네, 중화반전. 네. 네. 3월 달에도 이제 바닥을 찍고 4월 강하게 돌았을 때, 네. 저희 회사에서는 2009년과 같은 상황을 공부를 하면서, 네. 야, 그때는 칠공주였는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렇게 압축돼서 오르는 기업들이 있을 거다. 네네. 성장주 중심으로. 그 성장주에 대한 네이밍을 우리가 해보자 하면서, 그때도 막 이 소위 말하는 그 빅7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막 네이밍을 했었어요. 네. 하면서 인피니티가 제일 먼저 이 상승장에
주도주에 대한 네이밍을 하자 했었는데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저절로 BBIG 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네이밍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차화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게 뭐 똑같이 차화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네, 벌써 뭐 2009년, 10년이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경제 상황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국 소비재가 당시에 2009년도에 중국에서 4조 위안을 풀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였었는데 지금은 5,800조가 풀립니다. 네. 1,100배가 넘네요. 네. 그래서 아니요. 예전에는 4조 위안을 풀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였다면 네네. 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5,800조를 네네. 푼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 8배, 8배 당시에. 정도. 예. 그런 효과들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희 회의 때도 코로나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네. 지금 중국 시장을 저희는 미국 시장 분석하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분석 그다음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탑다운으로 접근을 하는데 네네. 지금 보면 52주 신고가 중국 기업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만화화학이라고요. 네네. 우리나라 롯데케미칼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그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네. 뭐 BID라고 잘 아시는 네네. 예, 이런 부분도 지금 52주 신고가 내고 있어요. 네, 글로벌하게 어떤 시장 어떤 종목들이 이런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네.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네, 52주 신고가를 내는 종목인가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화정 장세에서 우리 뭐 자동차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갑자기 2조 5천억에 가까운 리콜 네네. 비용을 한 방에 3Q에 반영하면서 그죠? 네네. 그때도 개파락이 있었을 때 그때도 아침 회의 때 일회성 비용으로 이미 이제 비용을 떨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과거에 갤럭시 노트 7에 대해서 삼성전자에서 한 번에 손실을 떨었을 때 네네. 그때도 보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니까 네. 당연히 주가가 그만큼 낮아져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이미 발생한 코스트를 우리가 썬크 코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미 발생한 코스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는 차원에서 회계학 용어로도 이제 썬크 코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뭐 2년, 3년에 걸쳐서 매 분기 요만큼 요만큼씩 까나가겠다고 했으면 네네. 오히려 안 좋았는데 그렇죠. 한 방에 떨어버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한 방에 떨어버린 거에 대한 부분은 시초가에 다 반영을 해버립니다. 네. 예,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만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올라온 배경이 뭐냐? 네네. 예, 최근에 자동차가 올라온 배경은 현대 기아차의 신차들이 잘 팔리고 있죠. 잘 팔리죠. 예,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판매량 1위 뭐 이런 것도 기록하고 있고, 뭐 유럽에서 전기차 부분도 이번에 코나 리콜 사태가 있었지만, 네. 네, 테슬라 반대, 난 테슬라 진영에 거의 선두주자로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예, 유럽에서도 예,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고 그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업에서 신차가 잘 팔리는 거에 따른 이익이 증가를 하는데 내년부터 전기차 플랫폼을 또 통합을 하고 어쩌고 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패스트 팔로잉 하겠다. 네네. 예, 쫓아가겠다. 이게 마치 아이폰이 2007년 6월 달에 나오고 네. 2008년 9년 동안에 노키아, 모토로라 다 망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도 네. 예, 휘청거렸을 때 삼성전자가 2010년 9월인가 10월 갤럭시 시리즈를 내고 네. 2011년 노트 시리즈를 내면서 전 세계 글로벌 1등으로 올라서거든요. 네네. 2013년 초에는 중국의 삼성전자 핸드폰 점유율이 24%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런 와중에 당시에 2011년도에 장이 이제 일단락되고 12, 네네. 13년도에 다시 박스피 장으로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자의 상승과 전자 밑단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뭐 7배에서 10배씩 나요. 네네. 네,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차화정 장세의 이 차에 대한 상승 배경이 네. 마치 우리가 이번에 우리 현대차 얼마나 대단한 기업입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 대단한 기업 이 내연기관 차에서 이제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섰다가
테슬라라는 전기차 매기가 들어오면서 네. 글로벌하게 내연기관차들 주가가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다 빠지고 물론 현대차는 2014년도에 삼성동 땅에다가 11조를 투자하는 그런 좀 악수를 두면서 조금 더 주가가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정의선 부회장이 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는 사업 네. 파트너가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정의선 부회장님하고 사업 파트너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예, 마치 2010년, 11년도에 삼성이 그 스마트폰에서 글로벌 1등으로 올라서는 그 모멘텀처럼 예, 우리 현대기아차한테 한번 그런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비싸면 네. 이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사업 파트너를 해야 되냐. 네네.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는 요즘에 셈이니까. 그 자동차를 보면서 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되게 어려워진 게 예, 원래 옛날 자동차의 밸류에이션이 있었는데 그렇죠. 테슬라가 나오면서 그 밸류에이션 체계를 완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현대차에 나가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야 돼? 아니면 낮은 밸류에이션을 줘야 돼?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네. 왜 테슬라는 작년에 40만 대도 못 팔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어가야 되고, 네네. 현대기아차 합산해가지고 뭐 거의 750만 대를 팔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합산해서는 왜 겨우 60조가 돼야 되고, 글로벌하게 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죠. 뭐 네네. GM, 포드, 뭐 도요타 마찬가지로 할 거 없이 전부 다 글로벌 내연기관차의 밸류에이션은 자기 순자산 대비 전부 다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테슬라랑 기존 내연기관차의 이 밸류에이션 갭을 네. 어떻게 설명할 거냐였는데 당연히 그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기업이 강력한 매기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가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파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의미로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가 애플이 나타났을 때 모토로라, 노키아 무조건 팔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노키아 망했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까지나 예,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는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 부정적인 기대치, 네거티브한 기대치가 반영됐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네. 네, 다시 패스트 팔로잉 하면서 이 시장의 한 자리를 만약에 차지한다면 네네. 예,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이제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이 그동안에 2014년, 15년 이후로는 자동차를 사실 쳐다도 안 네네. 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쳐다도 안 보다가 거의 6년 만에 다시 산 것 같은데요. 예. 다시 샀다는 이야기도 뭐 저희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로 이 자동차를 끌고 갈 건가를 보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등은 삼성전자죠. 네네. 미국의 스마트폰 1등은 애플이죠. 애플이죠. 네. 중국의 스마트폰 1등은 어디죠? 그 샤오미. 아닌가요? 샤오미는 아니고요. 화웨이. 화웨이. 예, 네네. 예, 화웨이, 오포, 비보, 네. 샤오미가 한 5등, 4등 네네. 했었고요. 애플이 한 4등인가 뭐 그랬었는데 결국 중국의 스마트폰은 또 중국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네. 예, 10대 중에 한 4대, 5대까지 이 전기차가 보일 때까지는 전기차는 이제 가져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전기차 1등은 당연히 테슬라가 하고 있을 그렇죠. 거고요. 네. 2025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1등은 어디일까요? 현대차밖에 없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테슬라가 전기차 1등을 하고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1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런 강력한 의지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1등은 현대기아차. 그러면 유럽 시장인데요. 네네. 예, 미국만큼이나 거대한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유럽에 지금 그 스마트폰의 1등은 우리 삼성전자가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선진국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러면 유럽 시장에 5년 뒤에 2025년이나 됐을 때 전기차 1등은 누가 하고 있을까 하면 물론 폭스바겐 그룹이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하고 있을 건데 최근에 폭스바겐 그룹
제이비랑 저쪽 BMW 진영하고 이래 보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부분이 그렇게 삼성전자가 옛날에 스마트폰 쫓아가듯이 약간 워낙 뭐 그룹도 네네. 워낙 내연기관에 대한 강력한 경쟁력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느려 보여요. 네. 예, BMW나 벤츠나 이렇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현대기아차가 유럽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한 자리는 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지지부진한데 나중에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지나친 기대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예,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을 합치면 물론 걔네들이 2등이고 3등 그룹이 현대기아차 그룹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어느 정도는 네, 선방을 할 거다. 선방을 할 건데 지금 PBR 0.6 수준에 네네. 예, 자기 자본 대비 60% 수준의 이 주가 수준이면 이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도 있지 네네. 않을까라는 그림을 보면서 예, 좀 저희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화반전 가운데 예. 자동차 하나 얘기했는데 예. 이렇게 길어졌어요. 반도체랑 전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소비재를 새롭게 택하셨다고 해서 예. 그 중국 소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면. 네, 중국 소비재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중국 소비재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네네. 되거든요. 예. 이 상상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예, 저희 회사 고객님 중에 미대 교수님도 계시고 네네. 유명한 화백님도 계시는데 그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도 창의적이어야 잘한다고. 네. 이 스포츠계에서 이제 그 골프계의 황제 우리 타이거 우즈가 네네. 예전에 한창 때 네, 골프 칠 때 보면요.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와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물어봅니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채를 잡아서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생각을 했냐. 네. 그러면 자기가 상상을 해본답니다. 네네. 예, 여기서 웨지를 잡아야 되는데 뭐 드라이버를 잡는다든지 뭐 퍼터를 잡는다든지 그래서 이 공이 이렇게 쳤을 때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상상을 하고 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장에 대한 이 합리적인 상상을 해야 되고요. 네. 그 합리적인 상상을 통해서 그게 대중들이 생각을 못한 상상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 중국 소비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면 시진핑이 원래는 시진핑 주석은 10년 동안 하고 2020년이 되면 또 새로운 차기 지도자한테 그렇죠. 물려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장기 독재 체제를 만들어 버린 거죠. 네. 네. 그 장기 독재 체제를 만들었는데 시진핑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1987년도에 있었던 천안문 사건 같은 게 재현이 되면 네. 그게 가장 본인이 두려워하는 문제일 겁니다. 네네. 예. 그런데 갑자기 홍콩에서 우산혁명이 있었던 거죠. 네네. 네. 그 우산혁명을 공교롭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터져서 네.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물론 아직 불씨는 남아있지만 네. 그때 문제가 됐던 범죄인 봉국송환법도 이번에 6월 30일 통과를 시켜버렸고요. 예. 코로나에 묻혀서 다 네. 통과시켰어요. 몰랐네요. 모르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내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티벳 신장 위구르 이 지역인데 그저께 뉴스 보시면 신장 지역에 무증상 코로나 감염자가 143명이 나왔대요. 네. 그걸 이유로 신장 지구에 또 락다운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 중국의 분열에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게 신장 위구르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무증상 감염자가 143명, 네. 예, 아주 중증 환자도 아니고 네. 무증상 감염자가 143명 나왔다는 이유로 또 그런 조치를 한다는 걸 보면 통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통제 속에 중국의 인민들이 잘 사는 부자들은 예, 계속 통제돼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면 시진핑이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요. 경제는 살려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 홍콩으로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마카오로 여행을 가는 숫자가 1년에 거의 2천만 명이거든요. 네. 네. 참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여우커들의 숫자가 800만 명을 찍었다가 지금 사드 보복 때문에 400만 명까지 갔다가 600만 명 네. 이런 수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없어졌는데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 인민들의 어떤 그 부자들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원래는 홍콩 마카오로 2천만 명이 놀러 갔었는데 네. 어디론가 돌려야 되는 거죠. 네. 예. 원래부터 저 호주 가고 태국 가는 그 여행 수요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로 가는 이 여행 수요를 홍콩 마카오로 막아버리면서 어디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수혜가 한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국송화법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키고 나서 바로 있었던 게 중국 최대 여행사 시트립에서 갑자기 한국 여행 광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런 게 맞물려서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내년도에 이 14일간의 자가격리 인원 조치들이 풀리고 나면 네네. 예, 굉장한 중국 여우커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까.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생각이시네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그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이 네. 1944년도에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죠. 네, 그 대통령이 되셔서 8년 동안 이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네. 하셨는데 그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네. 실제로 전쟁을 해보면요. 그런 계획들이 다 useless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아무 소용없어진다. 소용없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투 상황이 얼마나 그죠? 그렇죠. 예, 상대방은 또 우리에 맞게 또 대응을 하는 전략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플랜 자체가 useless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플래닝은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 아니라 항상 그렇게 대중들이 아직 생각 못할 때 그림을 그려보고요. 네네. 예, 합리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은 그림을 그려보고 그런 그림대로 움직일 때는 그 포지션을 이제 강화시키면 되는 거고 그죠? 네네. 그 포지션 그런 그림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을 때는 또 빠르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빠르게 수정하라고 저의 그 주식 스승 중에 한 분이 네. 네 머리가 IQ 80이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업계에 보면 나는 이렇게 똑똑해 하면서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예, 주식시장은 내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3천 간다라는 얘기도 하고 하지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유연하게 대응할 그런 준비들을 늘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은 중국 소비재에 대한 그림은 그런 요크가 다시 유입이 되고 그렇다면 2015년도에 그 800만 명을 찍었던 네. 그 수치를 갱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2, 13, 14, 15년도에 시장을 주도했던 가장 큰 테마주는 네네. 중국 소비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0년인가 11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요크 수가 200만 명이었는데 네네. 15년도에 800만 명까지 가면서 매년 30% 넘는 그런 성장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그런 중국 요크들이 한국으로 다시 몰려오는 상황이 재현된다면 네네. 14년, 15년도에 어떤 중국 소비재들이 올랐는지 그걸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 뭐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전기 이쪽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충분한 어떤 확신을 갖고 이제 오늘 방송을 다 보셨을 건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 자산이고요. 네네. 또 하나 우리가 공포와 탐욕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너무 시장이 핫할 때 스스로 좀 쿨다운 시켜야 되고요. 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하나가 뭐가 더 있냐면요. 조급함을 이겨내야 됩니다. 네, 조급함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3, 4, 5, 6, 7, 8, 9월 초까지 랠리가 있고 지금 이제 9월 중순부터 추석을 앞두고 네. 지금 10월 말까지 한 달 반 쉬었거든요.
한 달 반 쉬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나스닥도 90% 올랐다가 고점 대비 한 10% 빠지고 6개월보다 더 길게 느껴져요, 지금. 네. 근데 더 길게 느껴지죠.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수비를 하는 장이라 했었잖아요. 그 수비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막 답답해하면서 조급하신 그런 고객분들이 전화도 와요. 네네. 네, 마이너스 한 2, 3% 손실이나 막 전화가 옵니다. 예. 이 조급함을 이겨낸 사람만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공포를 이겨낸 사람만이 수익을 얻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에 한 1, 2개월 동안 새로 주식을 해야 되구나 해서 들어왔다가 수익이 안 나네. 이게 시장에 내가 잘못 잡은 건가? 주식이라는 건 부동산에서는 왜 부동산 불패냐면 조급해하지 않잖아요. 지수가 없어서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시세를 안 보니까. 호가창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부동산도 결국은 3년, 5년, 10년 들고 갔을 때 집값이 얼마 됐다라고 해서 성공 투자가 되는 거지. 매일 시세 KB 무슨 부동산 시세 쳐다보면서 보지는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급함을 없애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네네. 미국 시장에 지금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기계요?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로직 따라 움직이는 네네. 그런 헤지 펀드들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 레네상스 테크놀리라든지 레이 달리오의 브리지워터 소시에티라든지 그 기계들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11월 달에 사서 5월 달에 팔라.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세리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5월 달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네. 11월에서 사서 5월 달에 파는 그 전략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시장은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퀀트 베이스로 주식을 하는 큰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예, 그 자금들이 80년 이상 된 그 백데이터를 보면 11월 달에 사서 5월 달에 주식을 파는 게 승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금들이 또 이제 11월 달부터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대주주 과세 요건이 이제 막바지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네. 그런 또 새로운 큰 자금들이 또 들어오면서 이게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일 건데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하셔서 네. 예, 내년 5월 달까지 수익을 잘 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참 심금을 울리는 이런 방송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꼭 나와주셔서 오늘 하셨던 이야기에 대한 AS와 함께 그 시대에 또 유연하게 바뀌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이야기를 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